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 5살 난 에너자이저 아들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사정상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친정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혼한 건 이제 막 반년 정도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혼자라면 누구든 살면서 이혼은 한두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걸 실천에 옮기냐 마느냐는 개인에 따라 다 이유가 다를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혼을 해보고 나서야 나에게 별거 아닌 일이라도 남에게는 큰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남에게 함부로 결혼 생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것이 얼마나 주제넘은 일인지를 깨달았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을 듣고 부디 애가 있으니 조금 참고 살지 그랬냐라든가 아이가 불쌍하다든가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주시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 잘 살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씀을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저 역시 다른 평범한 유부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 낳고 살면서 물론 남편과 늘 이혼할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랬으면 애도 안 낳았을 거고 그 전에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듯 결혼 생활 역시 살다가 보니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더군요. 남편과 저도 많이 싸우기도 했고 어쩔 때는 극단으로 치달아 헤어지자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화해하기도 했고요. 부부가 살며 싸우는 것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야 많았죠. 특히 시댁 문제와 돈 문제는 부부 사이의 영원한 숙제처럼 싸움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밀히 말해 2가지 문제가 겹친 데다 남편의 치사함까지 덤으로 알게 되어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때로는 남들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라도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잘난 줄 알고 엄청 유세를 부리신 건 기본에 시누이도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적잖이 애를 먹었었거든요. 특히나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하는 날이 결혼식 날에도 평범하게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결혼식엔 보통 다른 결혼식과는 다른 풍경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저는 눈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치 전쟁터에 자식을 보내는 것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죠. 그 눈물의 대상이 저랑 평생을 함께할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저렇게나 아들을 보내기 싫었나 봐 하는 말이 오가더라고요. 보통 신랑 쪽에서 그렇게 우는 경우는 없으니 당연히 말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뜬금없이 당부까지 하시더군요. 며느리야, 너 우리 아들한텐 잘해야 한다. 이제 우리 식구니까 나도 너 큰딸로 생각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네,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이니 싫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잘하겠다고 예쁘게 대답한 건데 옆에 있는 철없는 시누이까지 우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저도 속이 살짝 뒤집히더라고요. 우리 오빠 나가 살면 나랑 엄마는 이제 외로워서 어째? 정말 너무 텅빈 느낌일 것 같다. 언니랑 오빠 신혼이라고 자주 안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내가 두고두고 지켜볼 거니까. 그러다 옆에서 철없이 시누이가 우는 걸 보고는 참았던 속이 살짝 뒤집혔습니다. 시누이 이런 말도 처음에는 귀엽게 맞으려고 했어요. 유독 아들 장가 보내며 서운해하는 이유가 시아버지가 결혼 전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두 사람이 너무 흐느끼는 바람에 주변 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느라 나서야 했어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 생각에 복받쳐 올라오던 제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부모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도 뭐라 말씀을 못하셨죠.
그저 묵묵히 결혼해서 행복하라며 딸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 감정을 억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초반엔 꽤 행복하게 지냈어요. 남편도 저도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이젠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댁과의 생활 패턴 차이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느 부부나 그렇듯 경제적인 부분은 꼭 합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제가 받는 월급에서 저 쓸 돈 빼고는 부모님께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는 제가 드린 돈보다 많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돌려주셔서 제가 놀라기까지 했죠. 그 덕에 집도 명목상은 반반 결혼이라고 하지만 거의 제 돈으로 보태고 대출도 받고 명의도 제 앞으로 해놓을 수 있었어요. 둘이 맞벌이라고는 하나 남편은 저처럼 월급쟁이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생각보다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매출액만 들으면 많은가 싶어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그냥 월급쟁이가 받는 월급이나 매한가지였죠. 그래도 벌이가 둘 다 비슷한 수준이라 저축하고 대출 갚으면 빠듯한 수준이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 역시 본인이 먼저 저에게 양가 용돈 드리는 기준을 제안했었습니다. 매달 양가 생활비는 안 드리는 걸로 하자. 내가 지금 사업으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버는 돈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둘이 양가 용돈까지 매달 챙기는 건 무리일 듯 싶어. 그 대신 양쪽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명절이랑 생신이랑 어버이날은 양가 똑같이 챙겨드리는 건 어때? 그래, 좋아. 나야 아직 아빠가 재직 중이니까 부모님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으니 괜찮아. 우리 부모님 시집간 딸한테 기대실 분들도 아니고. 근데 당신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딱히 일을 하시지도 않고 아가씨 벌어오는 돈을 생활하시게 되면 아가씨는 돈 모으기 힘들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마. 내가 알기론 엄마 연금도 나오시고 따로 모아둔 돈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 내 동생이야 뭐 시집갈 때까지는 집안에 보태는 게 당연한 거지. 걱정 말고 내 말대로 하자. 결혼했으면 우리 가정경제가 우선이잖아? 애 낳기 전까지는 둘이 열심히 모으고 대출도 갚아야지. 저는 남편 말이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각자 장남 장녀로 집안에 대한 책임감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 후 얼마간은 문제가 없었다가 한두 번씩 시어머니가 직접 남편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대놓고 달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상 밖의 지출로 병원비를 쓰셔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목돈이 들어가니 부담스럽다고 도움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내 자주 생활비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거리낌 없이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요즘 물가도 오르고 집안일도 힘드네. 시원이가 벌어오는 돈을 내가 언제까지 쓸 수 있겠어. 내가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니들도 알잖아. 요즘은 나가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 아니냐? 너희가 이제 어엿한 가정인데, 응?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많은 돈 탈라는 거 아니니까 매달 생활비 주는 거 고민 좀 해봐. 나를 부양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식이 이 정도로 부모한테 생활비 보태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다. 제가 당황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하지 않고 제 눈을 피하며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집사람이랑 상의해 볼게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사업이 요즘에 많이 매출도 안 늘고 생각보다 힘이 들어서요. 저희들 생활비 하기도 벅찬데다 여기서 애까지 태어나기라도 하면 저의 사정도 이해는 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남편에게 자식의 도리와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금전적인 부분을 대부분 해결해 줬으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 이해는 가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야 남편이 매달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매달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참 며느리로서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전에 생활비는 안 드리기로 했잖아. 내가 괜히 민감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태드리는 건 나도 이해해. 근데 매달 드려야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아? 우리 지금 많이 여유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대출도 있는데. 알아, 우리 약속한 거. 그런데 장남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 엄마가 힘드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오죽하면 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저렇게 하시겠어.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여유가 되시니까 당신은 친정 걱정 안 해서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복이다 뭐. 저는 남편 말이 이해되면서도 뭔가 씁쓸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먼저 꺼낸 약속이었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시니 남편은 처음에는 지키는 신용을 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지 본인이 한 말임에도 흐지부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셨고 매번 제가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에 각자 집에 돈을 얼마를 주네 마네하는 일이 굉장히 치사하고 피곤한 일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나 남편 그리고 시댁 사이에서는 묘한 갈등이 쌓일 수밖에요. 저는 신우이와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유독 신우이가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 보고 더 가까워질 사이는 아니겠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었어요. 28이면 자기 앞가림 충분히 해야 하고 자기 부모 가족 생각할 줄 아는 나이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신우이가 가정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남편의 전화로 의심쩍은 문자 알림이 띄었어요. 신우이가 카드 대금 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거였는데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오해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봤죠. 아, 여보, 이거 뭐야? 아가씨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다 쳐도 왜 이걸 당신한테 보낸 거래? 설마 내달라는 거 아니지?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저 얼버무리려고만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만 사실을 털어놓긴 했어요. 그게 지난달에 어머니 병원비가 조금 많이 들었는데 동생 카드로 결제를 했더나 봐. 나보고 조금 보태달라는 거지. 뭐? 그럼 나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지.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한 건데. 어디 봐봐. 명세서 내역 보면 알 거 아냐. 저는 신우이 카드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닥달했습니다. 사실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매번 시댁에 돈이 들어가는 걸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캐물었습니다. 혹시 이게 처음이야? 아니면 그전에도 그랬던 거야? 어디 봐봐. 정말 어머님 병원비로 쓴 건지 확인만 해보게. 제가 집요하게 굴자 결국 명세서를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우이가 그동안 카드값을 감당 못하고 종종 남편에게 손을 벌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카드값조차 제대로 감당 못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직장 생활도 하는데 자기 카드값도 못 내고 오빠한테 손을 벌린다고.
그동안 그렇게 쓰고도 양심이 없는 거야? 아, 당신 설마 매달 이런 식으로 나 모르게 도와줬던 건 아니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요즘 사업도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줬어. 몇 번뿐이었으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 어쩌겠어.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딱히 도와주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동생이 카드값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이번에만 당신이 눈 감아줘. 부탁 좀 하자. 나도 우리 집에서 장남이니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장남이라고 해서 당신이 가족들 돈 문제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신우가 철이 없다면 당신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말해줘야지. 그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고. 그동안 남편이 장남으로서 시댁을 돕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신우이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날 우리 부부는 크게 다퉜고 결국 하는 수 없이 남편 말대로 하긴 했습니다. 신우이가 철없이 자기 돈 관리를 못하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그동안 장남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신우이를 저 모르게 도와줬던 거죠. 다행히 그날의 다툼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와 먼저 상의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켜준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 역시 저와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지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시댁에서도 금전적인 부탁을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사업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견뎌왔던 터라 사업이 번창하는 걸 보니 저 역시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고 남편도 제게 고마워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때만큼은 우리 부부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부로서의 유대감이 다시금 깊어졌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시댁과의 금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 후로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서 금전적인 부탁이 오지 않아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시누이도 직장 사연에 적응했는데 더 이상 카드값 문제로 남편에게 손을 벌리진 않았고 어머니 역시 금전적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 부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즈음 저는 첫아이를 낳고 저는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일을 쉬고 있었고 다행히 그동안은 부부지간이나 시댁과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시댁과의 금전적 문제도 정리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2돌을 넘기면서 제가 더 이상 일을 쉬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혼자서 가게의 경제를 도맡는 일이 지쳐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맘먹고 복직 준비를 하던 중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육아 문제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시댁이 훨씬 가까워서 시어머니께 아이를 잠시라도 맡길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이 육아 문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유, 나는 뭔데 여기저기 안 좋고 손주 보는 건 자신이 없어. 내가 아들 키울 때하고는 영 다르구나. 그리고 육아는 죽으나 사나 니들이 알아서 해봐야지. 애 3돌 전에는 엄마가 무조건 맡아 길러야 제대로 크는 법인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워낙 남편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었고 가족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육아 문제도 어느 정도는 사정을 봐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더군요. 자기 골병 드는 건 죽어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육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가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이제 겨우 두돌지른 아이를 벌써 남의 손에 맡긴다고? 아직 너무 어리지 않니? 이렇게 어릴 때 맡기면 잔병 치레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봐줄 테니까 어린이집은 내년에 내둬서 생각해봐. 엄마가, 아이, 우리 시어머니도 신경 안 쓰시는데 엄마가 왜? 엄마가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 어린이집 맡기고 저녁에 나나 애 아빠가 하원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이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엄마가 시간도 너보다는 여유가 있잖아. 엄마가 선우 조금 더 키울 때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복집해. 이럴 때 엄마 찬스 쓰는 거야. 친정엄마는 손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고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집에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혹시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없을지 온갖 걱정이 가득하셨던 거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제안하셔서 결국 엄마에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미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의논을 끝냈었지만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하니까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반기더라고요. 정말? 장모님이 정말 선호 봐주신다는 거지? 솔직히 나도 걱정 많았는데 잘 됐다. 아무래도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하면 나나 당신이나 마음 놓이고 좋잖아. 저는 너무 좋아하는 남편 반응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손주 봐주시는데 설마 공짜로 아이를 맡기고 나 몰라라 할 생각은 아니겠지 싶어 살짝 떠봤어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 얼마 정도 드리면 좋을까? 아무래도 엄마가 아이 보다 보면 돈도 쓰실 거고 또 우리 집 와서 가만히 계시진 않을 것 같거든. 반찬도 해주실 테고 청소도 해주실 텐데 매달 용돈을 넉넉하게 드렸으면 하는데 어때? 요즘 당신 일도 잘 된다며. 아이 돌봐주시는 일 그거 보통 일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아예 안 봐주신다고 하잖아. 골병 드는 일인데 당연히 그냥 봐달라고 할 순 없어. 흔쾌히 알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어쩐지 알겠다는 대답을 대번에 안 하더라고요. 뭐? 용돈? 아이, 당신은 얼마 정도 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우리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너무 많이 드릴 생각은 아닌 거지?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얼마 정도 드릴 생각이냐고 눈치 보며 묻더군요. 그래서 단번에 내 월급 절반 정도는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는 자기가 충당하겠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더군요. 분명히 거리상으로는 시댁이 더 가까운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서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만 의지하게 된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 드릴 거냐고 묻는 남편 얼굴이 떠올라 너무 얄미웠어요. 친정엄마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주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신 덕분에 복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과연 직장 생활하며 아이까지 잘 돌볼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이 맡기고 일하는 모든 엄마들이라면 다 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복직해서 직장에 적응하는 동안 아이는 할머니랑 잘 지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잘 크니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지만 기꺼이 절반 넘게 드렸어요. 그런 엄마는 그 돈을 받아 놓으셨다가 저한테 더 베풀어 주셨습니다. 식재료를 사다 놓는다든지 아이 옷을 산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딸한테 도움이 되어 주려 하셨죠. 어쨌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께서 고생하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신 덕분에
한결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동안 남편도 사업에 전념하면서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흐르니까 저도 직장 생활에 적응해서 한결 몸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무리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잘 돌아가나 싶은 그때 하필 남편이 늘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요즘 사업이 정말 어려워. 계속 이러면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큰일이야. 한동안은 당신도 월급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당신도 알아야겠다 싶네. 저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힘들던 위기 극복하고 나서는 사업이 조금씩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갑작스럽게 어렵다는 말이 당황스럽기까지 했거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사업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생활비도 부족하다는 건데? 나야 보탤만 하면 보태겠지만 지금 엄마 용돈도 드려야 하고 대출도 내가 내고 있잖아. 남편은 살짝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유, 글쎄,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서 그런가 봐. 요즘 사업상 지출할 일이 조금 많았어. 당신이 장모님한테 용돈 많이 안 들여도 내가 부담이 덜할 텐데. 그런데 진작에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우리 상의하기로 했잖아. 생활비가 부족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도울 수 있지. 엄마 드리는 용돈까지 줄여야 할 상황인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단박에 기다렸다는 듯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장모님께 당신 월급 절반 드리는 건 너무 무리야. 월급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 돈에서 장모님 돈 드리고 대출 갚으면 우리 생활비 할 돈은 없는 거잖아. 그럼 나 혼자 당연히 힘들 수밖에. 당분간만 장모님께 돈 드리는 건 줄일 수 없어? 장모님도 내 상황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당신 사정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근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 돈으로 한번 용돈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애 봐주는 돈까지 줄이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네. 그거라면 나도 할 말은 있어. 나도 결혼 초반에 우리 어머니랑 동생 좀 도와준 거 빼면 그 후로 나 살기 바빠서 뭐 하나 챙겨드린 적 없어. 이건 당신도 알잖아. 나도 장남 노릇 못하긴 매 한 가지라고. 나도 내내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 아니겠어? 그날은 유독 남편이 날카롭게 저에게 반응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저도 결국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죠. 남편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월 50만 원만 친정엄마께 드리기로 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충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에게 솔직하게 남편 사업이 힘들다는 사정을 설명드렸죠. 엄마, 김서방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50만 원만 드려야 할 것 같아. 엄마도 요즘 몸도 아프고 왔다 갔다 힘든데 우리 선우가 워낙 유난스러워서 걱정이네. 미안해 엄마. 엄마 너무 힘들면 어린이집 있는 시간을 좀 늘려도 되니까 최대한 엄마 안 힘든 쪽으로 고민해보자. 그러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예상했던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쩌니? 김서방도 얼마나 힘들겠어.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생활비까지 부담이 되면 안 되지. 그 돈 아예 받지 않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너희 사정 풀릴 때까지 엄마가 그냥 봐줄게. 걱정하지 말어. 엄마는
오히려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 그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아이를 엄마에게 안 맡기고 내가 보던가 하지.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최소한의 감사는 표현해야죠. 아무리 딸내 손주라고 해도 기본은 해야지. 나도 마음이 편해, 엄마. 아유, 그래도 내 손주 보는 게 좋으니까 엄마가 즐겁게 하는 거지. 너 힘든데 엄마가 그 돈 받아서 못하겠니? 엄마가 돈 때문에 선호 봐주고 이러는 거 아니란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50만 원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엄마도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며 마지못해 수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엄마는 늘 손주를 돌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제 부담을 덜어주려 애쓰셨고 그 후로 몇 달간은 엄마에게 적은 돈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돈 50만 원을 받으셔서는 오히려 저희 아이와 집을 보살피는데 돈을 더 쓰시면 쓰셨죠? 친정엄마도 남편이 그나마 기댈 구석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셨고요. 친정엄마도 속상하지만 딸이 부부지간에 돈 때문에 불화라도 생길까봐 걱정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 건 남편이 매일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 화면에는 신우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어머 아가씨, 이 시간에 전화를 더 하고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혹시 나쁜 일이 있나 싶어 물었는데 신우이는 천연덕스레 대답하더라고요. 언니, 오빠 지금 아직 퇴근 전이에요? 하루 종일 오빠랑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옆에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네? 아직 선우 오빠 퇴근 전인데요? 오늘 출장 갔다가 회식도 있다고 했는데 왜요, 아가씨? 급한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는 말이요. 왜 돈을 안 보내냐는 겁니다. 언니도 알 테니까 그럼 말할게요. 오늘이 오빠가 용돈 주는 날인데 왜 안 보내요? 나 카드 결제 오늘 못하면 또 연체인데. 급하니까 지금 언니라도 100만 원 붙여주면 안 되나요? 급해 언니 빨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용돈이고 카드값이라니요. 신우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잠깐만요. 아가씨,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용돈은 뭐고 카드값은 또 뭔데요? 네? 언니 설마 몰랐어요? 오빠가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용돈이랑 내 용돈은 지나친 적이 없는데 오빠 갑자기 왜 그런데요? 돈 들어오기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않고? 요즘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 돈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달엔 오빠가 아직도 안 보내줘서 오늘 하루 종일 전화했다고요.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나 몰래 신우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왔다는 사실을 설마 하니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게다가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매일같이 입에 붙이고 사는 남편이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서 보내왔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용돈이라니요. 대체 나 몰래 시댁에 얼마나 챙겨주고 있었나 싶더군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하니 흥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오빠가 이번 달에는 조금 힘든가 보네요. 그래도 매달 챙겨줬으니 늦게라도 붙이겠죠. 근데 어쩌죠? 저는 지금 그만한 돈이 없어서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제가 오빠 들어오면 바로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암튼 매달 보내다가 이러면 곤란하다고 전해주세요. 엄마도 오늘 차만 발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한 거예요, 언니. 언니도 그래요. 오빠가 빼먹은 것 같으면 언니라도 챙기면 좀 좋아요?
암튼 나는 말했으니까 단딸부터는 신경 좀 써줘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나 모르게 신우이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보고 잘 좀 챙기려는 신우이 말에 머릿속에 맴돌며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치사한 남편의 태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바로 따졌어요. 여보, 신우이가 이번 달 용돈이 왜 안 들어오냐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 정말이야. 남편은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뭔가 변명하려는 듯 눈을 피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동생이 좀 필요하다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준 거야. 그리고 그게 매달은 아니고 그냥 상황에 따라 준 것뿐이야. 내가 설명할게, 여보.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명백히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사업의 어려움과 생활비 부족하다는 말들이 겹쳐지며 혼란스러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매달 당신 동생한테 100만 원씩 보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어머니한테도 용돈 챙겨드렸다며? 당신 사업이 어렵다면서 나한테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아끼게 하더니 정작 그 돈을 신우이한테 주고 있었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동안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애쓰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말들이 맴돌았죠. 사업이 힘들다,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던 남편의 말들은 모두 연기이고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순간 남편이 얼마나 치사하고 가증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남편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도 조금씩 보냈어. 엄마가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데 그럼 어쩌냐? 내 동생도 그래. 어쨌든 내 동생이 지금 엄마 모시고 살잖아. 그냥 장남으로서 돕고 싶었어. 내가 사업하면서 그만한 돈도 내 맘대로 못 보내냐? 나도 오죽 당신 눈치 봤으면 몰래 보냈겠어. 이게 무슨 죄라고? 그 순간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하셔서 겨우 50만 원을 드릴 때도 남편이 그다지 내키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억지로라도 그 돈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뜩찮아했었는데 정작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는 훨씬 큰 금액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랑 시누이요? 저 결혼할 때 뭐 하나 받은 기억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태어났을 때도 내복 한 벌이 다였어요. 근데 매번 바라시는 건 많아서 남편이 용돈 드리는 걸 몰랐을 때 저도 챙겨드릴 수 있는 것들 다 챙겼던 며느리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나름 잘하려고 노력한 걸 생각하니 속에서 더 열불이 나더라고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우리 엄마는 아이까지 봐주시면서 힘들게 지내시는데도 나는 겨우 50만 원 드렸을 때 눈치 봤어 했어. 그런데 당신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는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건 당신도 이해는 좀 해줘야 해. 우리 엄마도 어려운 상황이고 내 동생도 아직 철없이 경제관념도 없으니 매번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다는데 어쩌냐. 그래도 오빠가 도와줘야지. 나는 내가 힘들어도 우리 가족을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만하자, 여보. 내가 뭐 그리 죽을 때를 지은 건 아니잖아. 가족? 그럼 나는 가족 아니야. 당신은 날 속이면서 당신 식구들한테 몰래 돈을 보내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당신 믿고 같이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나한테는 힘들다고 하면서 당신 가족 위해서는 돈은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였어? 우리 엄마는 또 어떻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 보는 게 뭐 즐겁기만 하셨겠냐고.
당신이 솔직히만 말했어도 내가 이 정도로 배신감 느끼진 않았을 거야. 그러자 남편은 이제는 사과는커녕 저의 말을 무시하듯 고개를 저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래. 그만 좀 하자. 당신은 그저 내 가족들 좀 도와준 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야 돼?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뭘 그리 잘했는데. 내가 며느리돌이 안 한 건 뭔데? 당신 엄마 생신을 안 챙겼어? 제사를 안 챙겼어? 난 할 거 다 했어. 나야말로 묻자. 당신 엄마랑 신우에는 대체 나나 우리 선한테 무슨 도리를 얼마나 했어? 급할 때 애 한 번 봐주신 적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딴 말 할 건 아니지. 남편의 적반하장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늘 아끼고 줄이자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제 허락도 없이 몰래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몰라도 저는 거짓말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방어적인 태도로 저를 쑤어보며 말했어요. 어쨌든 이제부터 안 주면 되는 거잖아. 별것도 아닌 일인데 큰 문제 만들지 마.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당신 가족은 그렇게 안쓰러우면서 애 봐주며 골병드는 우리 엄마는 당연한 거야? 남편의 태도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싸늘한 실망감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단어를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냈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혼하자. 홧김에 하는 말 아니야. 사실 우리도 결혼 전에는 평탄치는 않았잖아. 나는 아이 낳고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이면 다시 믿고 살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문 채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가족끼리 잠깐 도와준 것뿐인데 그걸 이혼까지 하자고? 그럼 우리 선우는? 당신은 선우를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겠다는 거야?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마. 나는 이혼 못해. 하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고 내가 신뢰했던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이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 믿는 마음을 배신한 사람이야. 가족을 챙기려면 나와 상의라도 했어야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 이런 관계는 신뢰가 없으면 더는 의미 없어. 그리고 이 정도도 숨기는데 다른 거짓말이 또 없다는 보장 없잖아. 그럼 지금 당장 당신 통장 내 앞에서 전부 오픈해봐. 어머니랑 아가씨 돈 들이는 게 수백만 원도 아닌데 왜 맨날 돈 없다는 말을 하는지 어디 한번 나도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뭐? 여보, 너 뭘 숨긴다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일조 숨기는 거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말하는 입과 달리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뭔가 더 있구나 직감으로 알겠더군요. 계속 다그치니 남편이 결국 실토했습니다. 남편은 저 모른 대출도 억 단위로 있었고 몰래 갚고 있었어요. 실제로 사업이 힘든 게 맞는지 매달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단계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몰랐다면 어찌 되었을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대출에 대해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배신감은 더 커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남편은 심각성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계속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나 모르는 대출까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남편의 어떤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한테 폭탄만 던지는 사람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더 설명하려 했지만 저도 한 번 돌아서면 끝인 성격이라 마음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나눌 재산이라 할 것도 사실 많이 없고 아이 양육권만 합의되면
협의 이혼이 서로 마음 편하니 힘 빼지 말자고 했죠. 하지만 순순히 해줄 리가 없죠. 남편은 결국 치사하게 저에게 쓴 생활비와 결혼 비용까지 계산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이혼 말이 나오면 전부 돈 앞에서 치사해지는가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죠. 시댁에서는 이혼 소식 듣자마자 저에게 테러에 가까운 문자와 욕설을 보내왔어요. 한때는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다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런 문자들을 보며 제 결심이 옳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직접 전화해 이러시더라고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왜 가정을 버리냐.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잖아. 이혼이라니. 우리 집안에 사별은 있어도 이혼은 없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문제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집안의 체면과 가정 유지만을 강조하는 모습에 씁쓸했죠. 저는 차분하게 이혼 사유와 그동안 느꼈던 상처에 대해 말씀드렸고 결국 시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아들의 양육비는 당연히 책임지기로 했고요. 그렇게 자기 핏줄 소중한 사람이니 아들에 대한 책임은 다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저는 집을 정리하고 잠시 아이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이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구해나갈 예정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로 이혼한 딸과 손주까지 치닥거리를 하셔야겠습니까? 저도 제 삶을 씩씩하게 살아내야죠.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을 함께하는 부부지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가정의 행복은 무엇보다 서로의 신뢰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걸 오늘 저의 이혼 사연을 통해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저와 같은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도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저도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통 없이 외형적인 가정만 유지하는 것에선 진정한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러니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 거겠죠? 제 이혼 사연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